이번 세션은 좀 프랙티컬하게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 회사가 이 부분을 접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조업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재관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PwC 관점에서의 디지털 제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저희 회사에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될까, 그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코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제조 영역입니다. 근데 아마 아까 많은 PwC의 개념들은 설명하셨지만 좀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좀 쉬운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별로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과연 3.0하고 4.0은 뭐가 차이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IoT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CPS 얘기하고,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뭐 로봇, 휴먼 인터페이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IT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고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PwC에서는 3.0을 컴퓨터 기반의 어떤 자동화라고 한다면 4.0의 가장 키워드는 자율성 또는 지능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새 뭐 AI 얘기 많이 나오지만 스스로 기계나 설비들이 최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4.0의 가장 큰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다 수집되고 그 정보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관점에서는 뭐 얘기하는 IoT라든지 요새 뭐 IoE라고 많이 하잖아요. Everything이라고. 그래서 Io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뭐 CP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말씀드렸듯이 제어하고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빅데이터나 어널리틱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적의 안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 4.0의 가장 큰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관점에서는 100% 예를 들면은 시스템이 하거나 기계가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로봇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봇들은 뭐 안전지대에 가둬갖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이제 루틴한 업무만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이 하는 일까지 굉장히 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업해서 가느냐가 사실은 또 그 부분의 또 핵심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 약간의 3.0과 4.0이 좀 밍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4.0의 개념은 명확하게 지능화와 자율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기술들이 왜 그러면은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 1950년대까지는 굉장히 대량 생산 체계였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풍부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 즉 대량 생산에 맞춰지는 체계였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다품종 소량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새 컨설팅을 몇 군데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고민들이 이런 다품종 소량에 대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거냐가 가장 사실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얘기로 하면 어떤 컴플렉시티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엔터티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다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화나 개인화가 굉장히 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려면 당연히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지난달까지 한 기업을 보면은 비용이 한 5년, 뭐 10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데 매출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품 수는 또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다품종 소량 관점에서의
그럼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뭐냐? 그다음에 로스를 제거해서 슬림한 어떤 제조 환경을 만드냐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슬림하고 유연하게 또 복잡성을 제거하는 관점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얘기하면은 뭐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 부분은 저희가 PwC의 뷰도 있지만 4.0에서 추구하는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보를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관점에서는 기업 내부 관점뿐만 아니라 외부까지의 호라이즌탈 통합이라든지 기업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은 경영자 또 관리자 어떤 밑에 실행 레벨까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정보들이 수집되고 한 방향으로 얼라인되고 슬림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시간 정보를 취합하는 게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 많이 나오실 겁니다. 예지 정비라든지 뭐 3D 프린팅, 증가현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는 어쨌든 이 공장의 환경을 최적화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예를 들면 프론트 로딩을 한다거나 그 이슈를 사전에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비용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기업들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3D 프린팅은 많이 여기 기업에서도 적용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시제품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사실은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최근에 뭐 유사한 자동차라든지 뭐 아예 리테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똑같이 제작해서 그것들을 사전 검증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볼보나 이런 데는 아예 제조 툴까지 지금 뭐 이런 그 금형까지 다 만들어 갖고 원가 절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만을 액세서리라든지 슝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대응하고 양산으로 바로 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리드 타임의 생산 리드 타임을 확 단축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관점으로 이 3D 프린팅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4.0이라는 것이 공장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팅이 단순히 뭐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부품 수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컨셉적이긴 하지만요. 아이고. 한 100여 개의 부품을 이제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조달하는 회사가 사실 3D 프린팅을 쓰게 되면은 그 부품 수가 뭐 예를 들면 한 10분의 1로 감소된다. 그러면 있어서의 어떤 물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의 절감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지 자체도 요새 이제 선진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워낙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국으로 이 생산지를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어떤 편의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단순화시켜서 고객 접점에다 아예 생산지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비나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여기 자동차 부품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AS가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AS를 하려면 그 부품에 대해서 공급하는 협력사까지 10년 단종이어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그 3D 프린팅에 원재료만 갖다 놓으면은 굳이 업체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비용 절감이나 슬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고 실제로 이게 구현된 사례들이 워낙 많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디지털 제조에 대한 저희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Reinvention. It's nothing new to manufacturing. We've always reinvented ourselves as a way of surviving. But what if, instead of just surviving, we were able to flourish?
business and our customers' business as well. These days, customers expect more agility, more transparency, more collaboration. By working more closely with our customers, we can move from transacting to creating holistic, integrated solutions. The key to it all lies in harnessing the data all around us and putting it into action. Introducing Nimbus, a digital ecosystem that transforms how our business can do more for our customers and their business. Imagine modular facilities that reconfigure solutions and workflows to provide customers with a more dynamic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Real-time predictive processes that look past today's customer needs and enable smarter decision-making for the future. Any aspect of the value chain is now right at our fingertips and can be made visible to anyone. Pricing, order status, logistics, any question a customer may have is all there at a glance. Nimbus also fuels R&D efforts by monitoring product reviews, making us catalysts for future projects instead of just cogs in the machine. Sales and account teams now have a holistic view of customer demand with up-to-date financial data, sales cycles, and integrated solutions. This key competitive advantage allows us to be more responsive and collaborative with customers. Until now, our partnerships have been built on our ability to create and deliver quality products. But with Nimbus, seamless connectivity and transparency come together to elevate our relationships from vendor to trusted partner.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아까 이제 제가 언급드린 뭐 3D 프린팅도 나왔고요. 또 언급 안 드렸지만 디지털 목업이라는 개념도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리 앞단에 디지털 목업이나 이런 3D로 저희가 봄이나 CAD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3D 프린팅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석이나 테스트를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미리 이제 고객에게 주면 고객이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또 생산 관점에서는 저희 그 봄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BOP를 만들고 이런 체계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그 어카운팅이나 이런 부서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미래 모습처럼 보실 수는 있는데 이미 부분적으로 많이 기업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객도 여기 오시긴 했는데 그 뭐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도 저런 부분들을 PLM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R&D의 하나의 제품 단위의 부분을 생산이나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싱글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의 어떤 일환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3D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신속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 3D 프린팅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이제 앞 세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이라는 개념이 이 정보들을 일단 다 모으고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온라인시키거나 최적의 안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수평적 통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 체인을 통합한다는 얘기고요. 또 수직적 통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ERP 단위나 이제 관리 단위, 그다음에 이제 MES, 샵플로우까지를 연결하는 공장 내 그런 정보 단위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통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예전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평적 통합의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이제 사람이나 부서 중심으로 이런 정보가 이제 교환됐다고 하면 하나의 그 제품 또는 그런 단위로 전 부서가 같은
엔드-투-엔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호라이즌탈 통합의 가장 큰 뷰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걸 뛰어넘어서 파트너즈, 공급사나 고객사까지의 이런 정보 교환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부터 전체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또 품질이나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통합은 한 10년 전부터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하고 또 커스터머하고 이 계획 통합을 했거든요. 뭐 CPF라든지 B2BI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클라우드화 시켜서 좀 가볍게 올리고 교환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더 발전이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보통 이제 아마존 사례를 제 얘기를 할 때는 다들 생각하시는 게 대시 버튼하고 그다음에 드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한 2014년에 예측 배송 체계라는 부분들을 이 아마존은 특허를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4.0이 정보를 모으고 컨트롤하고 지능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회사가 바로 그걸 적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런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뭐 쇼핑 카드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갖고 이분들이 주문 의사결정을 내기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 배송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런 배송처에다가 아예 그 출하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송을 하게 되면 뭐 리드 타임도 단축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조업의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바스프 사례를 잠깐 들겠습니다. 바스프는 화학 인더스트리의 미드 다운스트림에 속하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나 제품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잡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wC가 이 회사를 한 4년 전 정도 전에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PI까지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거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조달부터 고객까지의 이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이 정보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부분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ERP, MES, 샵플로우 단위까지 연계를 통해서 샵에 문제가 있을 때 계획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전략적인 계획이 샵 단위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각각의 제품 특성에 맞게 어떤 거는 MTS라고 어떤 건 MTR라고 이런 그런 재고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같이 손을 댔었고 그 관점에 어떤 그 전략적 재고 운영이나 이런 가시성 기반의 재고하고 연동한 플래닝 체계를 가져갔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바스프가 되게 앞서가고 있다. 이 업에서는. 물론 이제 하이텍이나 이런 쪽의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은 있지만 어쨌든 공장 내의 어떤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스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 통합입니다. 수직적 통합은 말씀드렸듯이 ERP, MES, 샵 단위의 정보를 연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 4.0 또는 디지털 제조의 가장 큰 키가 사실 로스 절감이잖아요. 최적화에 대한 공정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시스템이 좋아요, 또는 이런 전략이 좋아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이렇게 약간 누더기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조 또는 공장이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프로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라이즌탈 통합 얘기 드렸지만 어떤 기업 내부 관점으로만 하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불이익이나 이런 이펙트들이 뭐 고객이나 어떤 공급사에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에코시스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프라적인 얘기입니다. 인프라가 이제 시스템 인프라가 아니라요.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든지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게 좋겠구나 하지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저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할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것이라 명확한 비전을 주고 그 역할을 정립해 나가면서 같이 해야 궁극적으로는 저항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설명드릴 디지털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에서도 사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별로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역시나 제일 빠른 데가 하이텍이나 이런 쪽이 워낙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또 고객 접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또 의외로 이제 에너지 리소스 부분도 뭐 지위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숙도 진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성숙도 진단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근데 약간 오해하지 마셨어야 되는 게 저희가 600개 체크리스트는 한 3레벨인데 여긴 2레벨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좀 소개를 나중에 이제 좀 찾아뵙고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이나 현재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는 이건 이제 실제 저희가 뭐 일본에서 열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산업별로 이 성숙도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타겟을 주고 로드맵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컨설팅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이게 진단을 하고 BP 수준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혁신 아젠다라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타 산업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갖고 진행을 했나 또는 BP사가 어떤 아젠다를 갖고 진행했냐를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하고 진단 툴하고 BP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영역별 아젠다에 대해서는 뭐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엔지니어링 같은 머업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관리라든지 엔드투엔드 수명 관리라든지 이런 각각의 영역별로 기업의 혁신 아젠다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산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혁신 아젠다를 다른 산업에도 크로스로 적용할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PwC 관점에서는 4.0이라는 개념이 사실 모호하진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 개념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MES가 이게 4.0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실제 4.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 또는 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가 이미 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적용하느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공장의 유연성이나 복잡성을 제거하고 로스를 제거하는 관점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자율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빅데이터든지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단순히 IT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인 혁신의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관점에서 우리 회사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으로 사실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별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어프로치를 접근하고 명확한 고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거를 가는 것이 또 성공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33분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